깊은 산속 안개가 자욱한 이른 아침, 새들의 지저김도 바람 소리도 없는 기묘한 정적. 오직 어딘가에서 들려오는 게 짖는 소리만이 이 정막을 깨뜨린다. 나무로 지은 2층 별장, 그 뒤편으로는 검은 그림자처럼 드리워진 깊은 숲이 보인다. 변호사 김상호 35세. 정의를 위해 법의 길을 택했지만 현실 앞에서 수많은 타협을 해온 남자. 그의 눈빛에는 이상과 현실 사이에서 지친 모습이 역력했다. 심장마비라고 하셨나요? 병원 복도 형광등 불빛 아래 서 있는 상호의 모습은 어딘지 공허해 보였다. 의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사망 진단서를 건넸다. 평소에 지병이 있으셨나요? 아니요. 오히려 동년배보다 훨씬 건강하셨어요. 상호는 의사의 말을 듣고 있었지만 뭔가 석연치 않은 기분을 떨칠 수 없었다. 아버지는 매일 산책을 하시고 규칙적인 생활을 하셨다.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라니. 3시간의 산길을 달려 도착한 별장. 상호가 마지막으로 이곳에 온 것은 2년 전이었다. 현관문을 열자 먼지 냄새와 함께 어딘지 모르게 서늘한 기운이 느껴졌다. 아버지. 거실 한가운데 놓인 아버지의 안락의자. 평소 그 자리에 앉아 신문을 읽으시던 아버지의 모습이 떠올랐다. 하지만 이제 그 자리는 비어있다. 바로 그때였다. 멍멍, 멍멍. 또 뒤뜰에서 들려오는 게 짖는 소리. 상호는 급히 뒤편으로 나갔다. 새하얀 털을 가진 진돗개 한 마리가 뒤뜰 한 구석을 향해 미친 듯이 짖고 있었다. 백야였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한 달 전에 갑자기 데려온 개였다. 백야야. 상호가 다가가자 백야는 잠시 짖음을 멈췄다. 하지만 곧 다시 같은 자리를 향해 짖기 시작했다. 그 자리. 뭔가 이상했다. 흙이 파헤쳐져 있었다. 너 여기를 파고 있었구나. 이 백야는 상호를 올려다보더니 다시 그 자리를 발로 긁기 시작했다. 마치 뭔가 중요한 것이 그 아래 묻혀 있다고 말하는 것 같았다. 그날 밤 상호는 좀처럼 잠들 수 없었다. 방 밖에서는 백야의 울음소리가 계속 들려왔다. 구슬픈 마치 영혼을 울리는 듯한 울음소리였다. 다음날 아침 일찍 검은색 BMW가 별장 앞에 멈췄다. 차에서 내린 것은 상호의 동생 김지훈이었다. 32세 부동산 개발업체 과장. 형과는 정반대로 철저한 현실주의자였다. 형, 고생 많았어. 지훈은 간단히 인사를 나누고는 곧바로 본론을 꺼냈다. 장례는 언제 할 거야? 그리고 이 별장 말이야. 별장? 형도 알잖아. 아버지 없으면 이런 곳 유지하기 힘들어. 관리비만 해도 한 달에 얼마나 나오는데. 차라리 팔아서 정리하는 게. 지훈아. 상호가 말을 끊었다. 지훈의 현실적인 이야기가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 지금 그의 머릿속에는 온통 백야의 이상한 행동뿐이었다. 형, 혹시 그 개 때문에 그래? 지훈이 뒤뜰을 바라보며 말했다. 백야는 어젯밤과 똑같은 자리에서 흙을 파고 있었다. 저런 걸 보고 있으면 답답해 죽겠어. 걔가 뭘 안다고. 하지만 형, 아버지도 돌아가시고 이제 우리끼리 살아야 해. 과거에 매달려 있을 시간이 어디 있어? 지훈의 말은 틀리지 않았다. 상호는 뭔가 놓치고 있는 게 있다는 직감을 떨칠 수 없었다. 일단 며칠만 더 있어보자. 며칠? 형, 회사는? 휴가 냈어. 지훈은 한숨을 쉬며 머리를 흔들었다. 형이 이렇게 고집스러운 줄은 몰랐다. 그날 저녁 두 형제는 말없이 식사를 했다. 밖에서는 또다시 백야의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멍, 멍. 미치겠네 정말. 지훈이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중얼거렸다.
다음 날 상호는 대학 동창인 최다은을 만나기 위해 시내로 나갔다. 다은은 지역 일간지에서 일하는 기자였다. 사회 고발 기사를 주로 쓰는 정의감 넘치는 여성이었다. 상호야, 정말 오랜만이다. 카페에서 만난 다은은 상호를 반갑게 맞았다. 하지만 그녀의 얼굴에도 세월의 흔적이 역력했다. 권력과 기업의 압력 앞에서 수차례 좌절을 겪어온 흔적이었다. 조의를 표해. 아버지 갑자기 돌아가셔서 많이 힘들지? 고마워, 다은아. 상호는 아버지의 죽음에 대해 이야기하다가 우연히 별장 주변 개발 이야기를 꺼냈다. 그 지역 말이야. 다은의 표정이 갑자기 진지해졌다. 혹시 너 몰라? 그 일대가 대형 리조트 개발 예정지라는 거? 뭐? 상호는 깜짝 놀랐다. 아버지는 그런 이야기를 한 번도 하신 적이 없었다. 작년부터 수면 아래서 조용히 진행되고 있었어. 대기업에서 산 전체를 사들여서 리조트를 만든다는 계획이야. 다은이 스마트폰을 꺼내 관련 자료를 보여줬다. 화면에는 거대한 리조트 조감도가 나와 있었다. 이상한 건 주민들 대부분이 반대하고 있는데도 계획이 강행되고 있다는 거야. 반대? 응. 특히 나이 많은 분들이 완강하게 거부하고 있어. 마치 뭔가 숨기고 싶은 게 있는 것처럼. 상호의 머릿속에 아버지의 마지막 말씀이 떠올랐다. 과거 일들이 자꾸 떠오른다고 하셨던. 다은아, 혹시 그 지역에서 과거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 무슨 일? 모르겠어. 뭔가 숨겨진 일 말이야. 다은이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알아볼게. 옛날 신문이나 기록을 찾아보면 뭔가 나올지도 몰라. 카페를 나서면서 상호는 이상한 예감이 들었다. 아버지의 죽음, 백야의 이상한 행동, 그리고 리조트 개발 계획. 이 모든 것이 우연의 일치일 수는 없었다. 별장으로 돌아온 상호는 더 이상 망설일 수 없었다. 백야가 파던 그 자리. 뭔가 있다는 확신이 들었다. 밤이 깊어 지훈이 잠든 후 상호는 창고에서 삽을 가져왔다. 백야는 여전히 같은 자리에 앉아 있었다. 백야야, 내가 찾는 게 여기 있는 거지? 이 백야는 상호를 보더니 꼬리를 흔들었다. 그리고 다시 그 자리를 발로 긁었다. 퍼. 삽이 흙을 파내는 소리가 적막한 밤 공기를 갈랐다. 30분 1시간. 상호는 계속 팠다. 그때였다. 쿵- 삽 끝에 딱딱한 무언가가 걸렸다. 상호는 급히 손으로 흙을 걷어냈다. 녹슨 금속 상자였다. 크기는 신발 상자 정도, 무게도 제법 나갔다. 이게 뭐지? 이 상호는 상자를 별장 안으로 가져와 조심스럽게 열어봤다. 상자 안에는 오래된 서류들과 흑백 사진들이 들어있었다. 서류 맨 위에는 큰 글씨로 이렇게 쓰여 있었다. 1976년 개발 반대 시위 실종자 명단. 상호의 손이 떨렸다. 1976년 50년 전이었다. 사진들을 하나씩 들여다봤다. 모두 흑백 사진이었는데 여러 명의 남자들이 함께 찍은 단체 사진이 눈에 띄었다. 그런데 이게 아버지? 사진 속에 젊은 시절의 아버지가 있었다. 하지만 아버지의 표정은 어둡고 무거워 보였다. 마치 큰 죄책감에 시달리는 사람의 표정 같았다. 명단을 보니 더욱 놀라웠다. 실종자가 무려 7명이나 되었다. 이름, 나이, 직업까지 자세히 적혀 있었다. 상호는 서류를 들고 방 안을 서성였다. 도대체 무슨 일이었을까? 왜 아버지가 이런 자료를 가지고 있었을까? 그때 문득 떠오르는 아버지의 말씀이 있었다. 과거 일들이 자꾸 떠오른다. 아버지는 뭔가를 알고 계셨다. 그 비밀을 혼자서 안고 사셨던 것 같았다. 다음 날 아침, 상호는 발견한 자료들을 가지고 다은을 만났다. 다은은 자료를 보자마자 눈을 크게 떴다.
이게 정말이야? 내가 직접 봐서 찾았어. 다은은 기자 특유의 날카로운 눈빛으로 자료들을 살펴봤다. 특히 사진에 관심을 보였다. 몇 시간 후 다은이 충격적인 사실을 알려줬다. 상호야, 이거 정말 이상해. 뭐가? 1976년 11월에 실종자가 7명이나 됐는데 공식 기록에는 아무것도 없어. 신문에도 경찰 기록에도 없다고. 그럴 리가. 그리고 더 이상한 건 사진 속 인물들을 조사해 봤는데 다은이 노트북 화면을 돌려 보여줬다. 내 아버지 옆에 있는 이 사람. 당시 지역 개발 담당 공무원이었어. 그리고 이 사람은 건설회사 사장이고. 상호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 말은 내 아버지가 개발 반대 측이 아니라 개발 측에 있었다는 뜻이야. 상호는 머리가 어지러웠다. 항상 정의롭고 선량하다고 생각했던 아버지가 개발업체 편에 서 있었다니. 하지만 그렇다면 왜 이런 자료를 가지고 있었을까? 그게 문제야. 보통 사람이라면 이런 자료를 보관하지 않지. 특히 자신에게 불리한 증거라면 더더욱. 다은의 말이 맞았다. 뭔가 다른 이유가 있을 것 같았다. 상호야, 혹시 내 아버지가 나중에 후회하신 게 아닐까? 후회? 처음에는 돈 때문에 개발에 찬성했지만 나중에 사람들이 실종되는 걸 보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셨을 수도 있어. 상호는 아버지의 마지막 말씀을 떠올렸다. 다은아, 당시 살아있던 사람들을 찾아볼 수 있을까?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해보자. 다은은 컴퓨터를 두드리며 본격적인 조사에 들어갔다. 상호도 옆에서 도왔다. 여기 있다. 당시 그 마을에 살았던 사람 중에 아직 살아있는 분이 계셔. 화면에는 이해란 65세이라는 이름이 나와 있었다. 현재 산림청에서 일하고 있다고 나와 있었다. 그날 저녁 상호가 별장에 돌아오자 지훈이 화난 얼굴로 기다리고 있었다. 형, 이게 뭐야? 지훈이 상호가 파놓은 구덩이를 가리켰다. 설명할게. 설명은 무슨? 아버지 돌아가신 지 일주일도 안 됐는데 뒷마당을 파헤쳐 놓고. 상호는 발견한 자료들을 지훈에게 보여줬지만 지훈의 반응은 예상보다 훨씬 격렬했다. 그래서 50년 전 일이라고. 이미 다 끝난 일을 왜 파헤쳐? 지훈아, 7명이 실종됐다는 거야. 이건 단순한 실종이 아니라. 그래서 뭐 어쩌라고? 형은 지금 아버지를 범죄자로 만들고 싶어? 지훈의 말에는 일리가 있었다. 만약 이 일이 세상에 알려진다면 아버지는 물론 가족 전체가 비난을 받게 될 것이다. 지훈아, 하지만 진실은? 진실이 뭐가 중요해? 죽은 사람은 죽은 거고 산 사람은 살아야지. 그 죽은 사람들에게도 가족이 있었을 거야. 그래서 우리 가족은 어떻게 되라고? 두 형제는 크게 소리를 지르며 다퉜다. 백야는 그런 두 사람을 걱정스럽게 바라보고 있었다. 형은 변호사잖아. 현실을 모르는 게 아니잖아. 지훈의 목소리에는 절망이 섞여 있었다. 이런 일이 알려지면 우리 회사에서도 문제가 될 거야. 나뿐만 아니라 형도 마찬가지고. 상호도 지훈의 걱정을 이해했다. 하지만 그래도 진실은 밝혀져야 해. 왜? 왜 꼭 밝혀져야 하는데? 왜냐하면. 상호는 잠시 말을 멈췄다. 그게 옳은 일이니까. 지훈은 한숨을 쉬며 머리를 흔들었다. 형, 세상은 옳다고 해서 돌아가는 게 아니야. 그날 밤 두 형제는 서로 말을 하지 않고 잠들었다. 하지만 둘 다 잠들지 못했다. 다음 날 상호는 혼자 산림청을 찾아갔다. 이해란을 만나기 위해서였다. 이해란 과장님을 찾아왔습니다. 접수처에서 안내를 받고 기다리던 상호 앞에 한 여성이 나타났다. 60대 중반으로 보이는 여성이었는데 상호를 보자마자 놀란 표정을 지었다. 혹시
김태수 씨 아드님? 네, 맞습니다. 어떻게 아셨는지. 혜란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녀는 주변을 둘러보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여기서는 안 됩니다. 다른 곳에서 만나요. 저녁 무렵 상호는 혜란을 조용한 식당에서 만났다. 혜란은 계속 불안한 기색을 보였다. 정말 오랜만입니다. 김태수 씨를 닮으셨네요. 저희 아버지를 아셨나요? 혜란은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글썽였다. 저는 1976년 당시 15살이었어요. 그 마을에서 살고 있었죠. 상호의 심장이 뛰기 시작했다. 드디어 진실을 들을 수 있을 것 같았다. 아버지가 어떤 분이셨나요? 김태수 씨는 처음에는 우리 편이었어요. 혜란의 목소리가 떨렸다. 마을을 지키자고 숲을 보호하자고 하셨죠. 개발업체들이 와서 협박할 때도 앞장서서 반대하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갑자기 달라지셨어요. 혜란이 고개를 숙였다. 개발에 찬성한다고 보상금도 많이 준다고 하시면서 마을 사람들을 설득하기 시작하셨어요. 상호는 충격을 받았다. 아버지가 처음에는 반대편에 있었다는 것이다. 그래서 마을이 둘로 나뉘었어요. 김태수 씨를 따라 개발에 찬성하는 사람들과 끝까지 반대하는 사람들로. 그 반대하는 사람들이 실종된 건가요? 혜란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밤 11월 23일이었어요. 반대파 사람들이 마지막 회의를 한다고 모였어요. 혜란의 목소리가 더욱 작아졌다. 그런데 그 다음 날 모두 사라졌어요. 흔적도 없이. 그 사람들 정말 죽은 건가요? 혜란이 상호를 똑바로 쳐다봤다. 그녀의 눈에는 50년간 간직해온 공포와 슬픔이 서려 있었다. 네, 모두 죽었어요. 저는 그날 밤을 기억해요. 상호의 손이 떨렸다. 김태수 씨도 그곳에 있었어요. 개발업체 사람들과 함께. 아버지가 그 자리에? 네. 하지만 김태수 씨 얼굴이 정말 끔찍했어요. 마치 세상이 끝난 것 같은 표정이었어요. 혜란이 눈물을 흘렸다. 그 이후로 김태수 씨는 완전히 달라지셨어요. 마을을 떠나셨고 다시는 돌아오지 않으셨어요. 그날 밤 상호는 혼란스러운 마음으로 별장에 돌아왔다. 지우는 이미 잠들어 있었다. 상호는 혼자 거실에 앉아 서류들을 다시 살펴보고 있었다. 그때 백야가 끙끙거리며 문을 긁기 시작했다. 백야야, 또 뭔가 있는 거야? 이 상호가 밖으로 나가자 백야는 이번에는 다른 곳을 향해 달려갔다. 첫 번째로 팠던 곳에서 약 10m 떨어진 지점이었다. 멍멍, 멍멍. 또 백야는 그 자리에서 미친 듯이 짖었다. 상호는 다시 삽을 들었다. 퍽퍽 마이너스 이번에는 더 깊이 파야 했다. 1시간이 넘게 파자 딱딱한 무언가가 삽에 걸렸다. 플라스틱 봉지에 쌓인 오래된 테이프 레코더였다. 1970년대 제품으로 보이는, 지금은 박물관에서나 볼 수 있는 그런 기계였다. 이게 뭐지? 이 상호는 테이프 레코더를 별장 안으로 가져와 조심스럽게 청소했다. 다행히 작동하는 것 같았다. 재생 버튼을 눌렀다. 치익치익 잡음이 흘러나오다가 곧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아버지의 목소리였다. 하지만 지금까지 들어본 적 없는 젊은 시절의 목소리였다. 1976년 11월 23일. 나는 돌이킬 수 없는 일을 저질렀다. 온몸에 전율이 흘렀다. 돈에 눈이 멀어. 마을 사람들을 배신했다. 그들이 믿고 따랐던 나를. 나는 배신했다. 아버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후회와 죄책감이 묻어나는 목소리였다. 개발업체에서 거액을 제안했을 때 나는 거부할 수 있었다.
하지만 그 돈이 너무 컸다. 테이프는 계속 흘러나왔다. 나는 마을 사람들에게 거짓말을 했다. 개발이 마을에 도움이 된다고, 모두가 잘 살 수 있을 거라고. 하지만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박영수, 이만식, 정선이. 그들은 끝까지 반대했다. 상호는 숨을 죽이고 들었다. 11월 23일 밤, 나는 그들을 불러냈다. 마지막으로 설득해 보겠다고 했다. 아버지의 목소리가 더욱 떨렸다. 하지만 그곳에는 개발업체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다. 나는 그들을 함정에 빠뜨린 거였다. 상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나왔다. 그들은 모두 죽었다. 내 탓에, 내 욕심 때문에. 테이프는 여기서 잠시 멈췄다가 다시 이어졌다. 나는 이 비밀을 안고 살아갈 것이다. 하지만 언젠가는 진실이 밝혀져야 한다. 목소리에 결의가 담겨 있었다. 언젠가 이 진실을 밝혀주길 바란다. 아니다. 밝혀서는 안 된다. 이 비밀은 나와 함께 묻혀야 한다. 아버지는 계속 모순된 말을 하고 있었다. 진실을 밝히고 싶어 하면서도 동시에 숨기고 싶어 하는. 하지만 그들의 영혼이 편히 쉴 수 있도록. 언젠가는. 테이프가 끝났다. 상호는 바닥에 주저앉았다. 존경하던 아버지가 무고한 사람들의 죽음에 관여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다. 아버지, 왜 그러셨어요? 상호는 오열했다. 아버지에 대한 실망감과 동시에 평생 죄책감에 시달렸을 아버지에 대한 연민도 느껴졌다. 백야는 상호 옆에 조용히 앉아 그를 지켜보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지훈이 일어나자 상호는 테이프를 들려주었다. 지훈은 처음에는 믿으려 하지 않았다. 형, 이게 정말 아버지 목소리야? 들어봐. 테이프를 다시 재생했다. 아버지의 고백이 흘러나오자 지훈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다. 이럴 리가 없어. 아버지가 그런 분이 아니셔. 하지만 테이프가 끝나자 지훈도 현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이걸 왜 파냈어? 왜? 지훈이 소리쳤다. 이제 뭐 어쩌라고? 아버지를 범죄자로 만들고 싶어? 지훈아, 진실? 이게 진실이라고? 지훈이 테이프 레코더를 집어던졌다. 다행히 깨지지는 않았다. 형, 이 테이프를 없애버려. 그리고 더 이상 파지도 마. 지훈의 목소리는 절망적이었다. 이런 게 알려지면 우리 가족은 끝이야. 아버지 명예도 우리 생활도 모든 게 다 끝나버린다고. 상호는 지훈의 말을 이해했다. 하지만 지훈아, 그럼 죽은 사람들은? 그들의 가족들은? 그게 우리와 무슨 상관이야? 상관 있어. 우리 아버지가 관여했으니까. 두 형제는 또다시 크게 다퉜다. 하지만 이번에는 지훈도 단순히 화만 내는 것이 아니었다. 그의 눈에도 눈물이 고여 있었다. 그때 백야가 또다시 밖을 향해 짖기 시작했다. 멍멍. 아, 정말. 저 개도 미치겠네. 지훈이 화를 내며 밖으로 나갔다. 상호도 따라 나섰다. 백야는 이번에는 또 다른 곳을 가리키며 짖고 있었다. 더 깊은 숲 쪽이었다. 설마 또 뭔가 있는 건 아니겠지? 지훈이 불안한 목소리로 말했다. 상호는 백야를 바라봤다. 백야의 눈빛에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다. 마치 제발 끝까지 찾아달라고 애원하는 것 같았다. 상호는 다은과 함께 혜란이 말한 그 마을을 찾아갔다. 50년 전 사건이 일어난 바로 그곳이었다. 마을은 생각보다 작았다. 집도 몇 채 되지 않았고 대부분 나이 많은 어르신들만 살고 계시는 것 같았다. 실례합니다. 혹시 1976년에 대해 여쭤볼 게 있는데요. 상호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자 어르신들의 표정이 갑자기 굳어졌다.
1976년. 뭘 묻는 거요? 그 실종 사건에 대해서. 누구요? 당신들? 마을 이장으로 보이는 분이 경계하는 목소리로 물었다. 저는 김상호라고 합니다. 김태수의 아들. 김태수. 어르신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어났다. 그들의 눈빛이 더욱 차갑게 변했다. 당신들 돌아가세요. 여기서 캐낼 건 아무것도 없어요. 이장이 단호하게 말했다. 과거 일 들춰서 뭐 하려고 해요? 우리 조용히 살고 있는데. 하지만은 무슨. 김태수 그 사람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아요. 한 어르신이 화를 내며 말했다. 그 사람 때문에 우리 마을이 완전히 망가졌어요. 다은이 개발 계획에 대해 물었다. 혹시 이 일대 리조트 개발 계획 때문에 과거 일이 다시 거론되는 건 아닌가요? 이장의 표정이 더욱 어두워졌다. 그 개발 계획 이미 확정됐어요. 다음 주부터 공사가 시작된다고 하네요. 상호는 깜짝 놀랐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이다. 그럼 이 마을은 모두 이주해야죠. 보상금 받고. 이장이 쓴웃음을 지었다. 50년 만에 다시 똑같은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별장으로 돌아온 상호를 지훈이 기다리고 있었다. 지금까지와는 다른 진지한 표정이었다. 형, 생각해봤어. 뭘? 아버지 일 말이야. 형 말이 맞을지도 몰라. 상호는 놀랐다. 그동안 완강하게 반대하던 지훈이 마음을 바꾼 것 같았다. 왜 갑자기? 아버지 유품을 정리하다가 이걸 찾았어. 지훈이 낡은 일기장을 내밀었다. 일기장을 펼쳐보니 아버지의 글씨로 빼곡히 쓰여 있었다. 대부분은 일상적인 내용이었지만 몇 페이지는 특별했다. 1976년 11월 24일. 어젯밤 일을 어떻게 잊을 수 있을까? 나는 살인자다. 1977년 3월 5일. 악몽이 계속된다. 그들의 얼굴이 자꾸 보인다. 2025년 9월 15일. 아버지 생전 마지막 글. 백야를 데려왔다. 이 개가 언젠가 내 아들들을 도와줄 것이다. 진실을 찾는데. 형, 한 번만 더 해보자. 지훈이 말했다. 마지막으로 백야가 가리키는 곳을 파보자. 그리고 정말 아무것도 없으면 그때는 포기하자. 상호는 지훈의 변화에 감동받았다. 형제가 함께 진실을 찾아 나선다는 것에 힘이 났다. 다은도 함께했다. 세 사람은 삽을 들고 백야가 가리키는 곳으로 갔다. 멍멍. 멍멍. 이 백야는 평소보다 더 간절하게 짖고 있었다. 퍽퍽. 이번에는 세 명이 함께 팠다. 더 깊이 더 넓게 파자. 무언가 딱딱한 것들이 계속 나왔다. 뭐야 이거? 지훈이 소리쳤다. 으악, 이게 뭐야? 빈골이었다. 그것도 한 구가 아니라 여러 구의 유골이 함께 묻혀 있었다. 다은이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었다. 이건 정말 큰 사건이야. 유골들 사이에서 또 다른 테이프가 발견되었다. 이번에는 더 작은 테이프였다. 상호가 테이프를 재생했다. 만약 내 아들들이 이걸 듣고 있다면 미안하다. 이번에는 훨씬 최근에 늙은 아버지의 목소리였다. 아버지는 평생 죄책감에 살았다. 하지만 이제 때가 된 것 같다. 아버지의 목소리가 계속됐다. 백야를 데려온 이유는 그 개가 냄새를 맡을 수 있기 때문이다. 묻힌 곳을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상호와 지훈은 서로를 바라봤다. 아버지가 모든 것을 계획하셨던 것이다. 진실을 밝혀라. 그들의 명복을 빌어달라. 진실, 그것이 아버지의 마지막 부탁이다. 그리고 아버지를 용서해달라. 용서받을 자격은 없지만. 테이프가 끝나자 지훈이 울기 시작했다. 형, 미안해. 내가 너무 현실적으로만 생각했어. 아니야 지훈아.
너도 가족을 생각해서 그런 거잖아. 하지만 아버지 유언이야. 우리가 해야 할 일이야. 지훈이 눈물을 닦으며 말했다. 이제 어떻게 할까? 상호가 다은을 바라봤다. 다은은 이미 결심을 한 듯 보였다. 기사로 써야겠어. 이건 묻혀서는 안 될 진실이야. 일주일 후 다은이 쓴 기사가 전국 주요 신문에 실렸다. 50년 만에 드러난 은폐 살인 사건. 개발업체와 결탁한 마을 이장의 배신. 기사는 상세한 증거와 함께 당시 상황을 생생하게 재현했다. 아버지의 테이프 내용도 일부 공개되었다. 기사가 나가자마자 엄청난 반향이 일었다. 전국에서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들이 제보를 시작했다. 우리 마을에서도 70년대에 비슷한 일이. 우리 아버지도 개발업체 때문에. 언론은 연일 관련 보도를 쏟아냈다. 과거 개발 과정에서 일어난 인권 유린 사건들이 하나둘씩 드러나기 시작했다. 검찰과 경찰도 수사에 나섰다. 50년 전 사건이었지만 진실을 밝히는 것 자체에 의미가 있었다. 유족들을 찾아 사과하고 국가 차원에서 보상을 논의하겠습니다. 정부 관계자의 발표가 있었다. 가장 큰 변화는 리조트 개발 계획이 중단된 것이었다. 여론의 반발이 너무 컸다. 과거의 희생을 바탕으로 한 개발은 있을 수 없다. 개발업체도 계획 철회를 공식 발표했다. 상호와 지훈은 희생자들의 유족을 찾아가 눈물 어린 사과를 했다. 쉽지 않은 일이었다. 저희 아버지 때문에 정말 죄송합니다. 처음에는 냉대받기도 했다. 50년간 품고 살아온 원망이 하루아침에 사라질 리 없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이해해주는 분들이 늘어났다. 김태수 씨도 평생 고통받으셨을 거예요. 한 유족이 말했다. 그래도 이렇게 밝혀주셔서 감사합니다. 별장을 팔아서 마을에 기부했다. 그 돈으로 희생자들을 위한 추모비가 세워졌다. 추모비에는 7명의 이름이 새겨졌다. 그리고 아래쪽에는 이런 글귀가 적혔다. 진실은 늦어도 반드시 빛을 본다. 잊혀진 희생자들을 기리며 마을과 숲은 산림보호구역으로 지정되었다. 더 이상 개발할 수 없게 된 것이다. 혜란이 보호구역 관리를 맡게 되었다. 15살에 목격한 그 끔찍한 사건의 현장을 지키는 역할을 맡은 것이다. 이제야 마음이 편해져요. 혜란이 말했다. 50년 만에 그들의 억울함이 풀렸네요. 1년 후 추모비 제막식이 열렸다. 상호, 지훈, 다은, 혜란, 그리고 마을 사람들이 모두 참석했다. 백야도 함께였다. 이제 백야는 더 이상 밤마다 울지 않았다. 표정으로 숲을 바라보며 앉아있을 뿐이었다. 백야가 더 이상 안 울어. 지훈이 말했다. 이제 할 일을 다 했으니까. 상호가 웃으며 답했다. 이 사건을 통해 상호는 변했다. 다시 정의에 대한 믿음을 되찾았다. 현실과 타협만 하던 변호사에서 진실을 위해 싸우는 변호사로 돌아온 것이다. 형, 이제 뭐 할 거야? 지훈이 물었다. 공익 변호사로 돌아갈 거야. 이런 일들이 또 일어나지 않도록. 지훈도 마찬가지였다. 부동산 개발업체를 그만두고 시민단체에서 일하기 시작했다. 돈보다 중요한 게 있다는 걸 배웠어. 다은은 이후로도 계속해서 유사한 사건들을 취재했다. 과거에 묻힌 진실들을 하나씩 세상에 알리는 일을 계속했다. 기자로서 할 일이 정말 많다는 걸 느꼈어. 백야는 이제 완전히 평온했다. 더 이상 땅을 파지도 않고 밤마다 울지도 않았다. 가끔 숲 쪽을 바라보며 조용히 앉아있을 뿐이었다. 마치 이제 모든 게 끝났다고 말하는 것 같았다. 석양이 지는 숲. 추모비 앞에 꽃을 놓고 있는 상호와 지훈. 아버지, 이제 편히 쉬세요. 백야가 두 형제 곁에 조용히 앉아있다. 더 이상 슬픈 울음소리는 들리지 않는다. 바람이 나뭇잎을 흔들고 새들이 지저긴다.
50년 만에 진정한 평화가 찾아온 것이다. 진실은 때로 아프다. 하지만 그 아픔을 견뎌낼 때 비로소 진정한 치유가 시작된다. 검은 숲의 개는 이제 평온하다. 그의 임무는 끝났다. 진실은 묻혀 있어도 언젠가는 빛을 본다. 그리고 그 진실이 아무리 아프더라도 우리는 그것과 마주해야 한다. 그래야만 진정한 평화를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